충격적인 소식입니다. 해발 2,500m, 영하 20도의 죽음의 설산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상 악화로 구조 불가능. 전원 사망했을 가능성 높습니다. 전 세계 최강 특수부대원들이 절망에 빠진 그 순간, 단 하나의 부대가 살인적인 폭풍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그 속에서 벌어진 예측 불가한 사건, 그리고 91세 미군 참전 용사가 눈물로 전한 충격적인 이야기까지. 도대체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상상조차 못할 반전, 지금 공개합니다. 딱 1초만요. 좋아요와 구독 꾹 부탁드립니다. 북미 대륙 서부의 험준한 고산지대, 해발 2,500m가 넘는 이곳에 세계 각국의 특수부대원들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임시 조성된 베이스 캠프에는 긴장감 넘치는 공기가 감돌았죠. 2주간 진행될 국제 특수부대 대회를 앞두고 각국 정예 요원들의 눈빛에서는 자신감과 승리에 대한 갈망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미 육군 특수부대 그린벨의 소속 윌리엄 카슨 대위입니다. 우리 팀은 방금 베이스 캠프에 도착했고 곧바로 장비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중국 인민해방군, 일본 자위대 등 쟁쟁한 각국 특수부대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었죠. 대회 총책임자인 로저스 준장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이곳은 실전을 방불케 하는 극한의 훈련장입니다. 앞으로 2주 동안 여러분의 체력과 전술, 그리고 동료애가 혹독하게 시험받게 될 것입니다. 참가국 명단을 확인하던 중 문득 한 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대한민국 특전사였죠. 할아버지께서 한국 전쟁 참전 이야기를 자주 하셨던 기억이 스쳐 지나갔지만 별다른 의미를 두진 않았습니다. 이번 대회는 당연히 미군과 중국군, 일본군의 3파전이 될 거라고 생각했죠. 갑자기 귀빈석에서 들려오는 휠체어 바퀴 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91세의 할아버지, 존 카슨 할아버지이셨습니다. 내가 본 한국군은 절대 물러서지 않았지, 라고 말씀하시며 문득 한국군 팀을 바라보셨습니다. 산들바람에 각국의 깃발이 나부끼는 가운데 저는 우리 팀원들과 함께 작전 계획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베이스 캠프 주변으로 펼쳐진 험준한 산악 지형이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도 2,500m의 훈련장에서는 산소마저 희박했죠. 첫날 저녁 각 팀별로 배정된 숙소에서 장비를 정비하며 내일을 준비했습니다. 옆 텐트에서는 중국군 특수부대원들의 우렁찬 목소리가 들려왔고 맞은편에서는 일본 자위대가 조용히 장비를 점검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한국군 팀이 지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국 대표 특전사 팀장인 이영호 중령을 필두로 한 그들은 묵묵히 자신들의 임무에 집중하는 듯 했습니다. 특별히 눈에 띄는 것도 과시하는 것도 없었죠. 그저 차분히 준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캠프는 적막에 잠겼지만 긴장감만은 점점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대회를 앞두고 각국 특수부 대원들의 숨소리가 무거워졌습니다. 텐트 천장 너머로 보이는 별들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늘 들려주시던 한국전 이야기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그저 오래된 전쟁 이야기 정도로만 여겼죠. 한국군에 대한 할아버지의 깊은 존경심을 미처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차가운 산악지대의 공기를 가르며 기상나팔이 울렸습니다. 드디어 대회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죠. 각국 특수부 대원들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고 저도 서둘러 전투복을 갖춰 입었습니다. 아침 점호를 위해 모인 자리에서 다시 한번 로저스 준장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여러분은 각국을 대표하는 최정예 특수부 대원들입니다. 이곳에서 펼쳐질 경쟁을 통해 서로의 실력을 확인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협력의 토대를 다지게 될 것입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우리 팀원들과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우리는 최고의 실력을 보여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늘에서는 헬기 한 대가 베이스 캠프를 선회하며 정찰을 시작했고 각 팀은 첫 번째 미션 브리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우리 미군의 진정한 실력을 보여줄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저는 마지막으로 장비를 점검하며 결의를 다졌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이 대회가 단순한 기량의 경쟁을 넘어 제 편견과 오만함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으리라는 것을 말이죠.
아침 브리핑이 시작되자 베이스캠프 회의실은 각국 특수부대의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창밖으로는 아침 안개가 산자락을 감싸고 있었고 실내에서는 각국 대표들의 날선 기운이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로저스 준장의 작전 개요 설명이 끝나자마자 일본 자위대의 타카하시 소령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이번 대회는 아시아 최강자를 가리는 자리가 되겠군요. 우리 일본 자위대는 최신 장비와 전술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타카하시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중국 인민해방군의 우청웨이 대령이 끼어들었습니다. 아시아 최강이라면 우리 중국군을 빼놓을 수 없겠지요. 특히 산악작전은 우리가 북한 접경 지역에서 수없이 훈련해온 분야입니다. 두 사람의 말에는 노골적인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눈에 띄는 것은 그들이 한국군을 향해 던지는 날카로운 시선이었죠. 타카하시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군은 어떻습니까? 늘 미군 뒤에서 배우기만 했으니 이번에도 힘들겠죠? 우청웨이도 가세했습니다. 아마도 그렇겠죠? 한국군은 독자적인 전술도 기술도 없지 않습니까? 미군이 가르쳐준 것을 그대로 따라하기만 하는 군대니까요. 회의실 안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모든 시선이 한국 특전사의 이영호 중령에게 쏠렸죠. 저는 그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이영호 중령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훈련장에서 뵙겠습니다. 단 한마디였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자리에 앉아 조용히 자신의 작전 계획을 검토하기 시작했죠. 의외의 반응에 회의실 안의 공기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타카하시와 우청웨이는 여전히 승리를 장담하는 말을 주고받았지만 한국군의 침착한 태도가 오히려 그들의 도발을 무력화시키는 듯했습니다. 저는 문득 이영호 중령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에서는 어떤 동요도 찾아볼 수 없었죠. 오히려 더 깊은 자신감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주변의 시선이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내공이 느껴지는 침착함이었습니다. 로저스 준장은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군과 중국군, 일본군의 경쟁이 볼만하겠군. 한국은 조용히 중간쯤에서 만족하겠지. 귀빈석에 계시던 할아버지의 휠체어가 갑자기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존 카슨 할아버지는 이영호 중령의 팀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과거 전우들의 모습이 떠오르는군. 할아버지의 중얼거림이 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각 팀이 훈련 준비를 위해 자리를 옮기는 동안 저는 계속해서 한국군 팀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에는 군더더기가 없었고 모든 동작이 목적성 있어 보였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그들의 모습에서 눈을 뗄 수 없었죠. 타카하시와 우청웨이는 여전히 큰 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만 한국군 팀은 마치 그들의 존재도 모르는 듯 묵묵히 자신들의 일에 집중했습니다. 첫 번째 미션 시작까지는 아직 몇 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각 팀은 장비를 점검하고 작전을 검토하느라 분주했죠. 할아버지께서는 여전히 한국군 팀이 있는 방향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시선에는 제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고 마치 70년 전의 기억이 현재와 겹쳐지는 듯한 깊은 감회가 느껴졌죠. 우리 팀원 중 한 명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대위님, 한국군 별거 아닌 것 같죠? 하지만 저는 곧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미션의 시작이 다가오면서 베이스캠프 전체가 긴장감으로 달아올랐습니다. 각국 특수부대원들의 발걸음이 분주해졌고 무전기에서는 끊임없이 준비 상황이 오갔습니다. 로저스 준장이 첫 번째 미션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적 세력이 이 산악지대에 은신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임무는 적진의 침투에 통신 장비를 확보한 뒤 안전하게 귀환하는 것입니다. 브리핑 룸의 스크린에는 지형도가 떠올랐습니다. 해발 2,500m가 넘는 고지대에서 이루어질 침투 작전이었죠. 제한 시간은 4시간. 그 안에 목표물을 찾아 돌아와야 했습니다. 일본 자위대가 첫 주자로 나섰습니다. 타카하시 소령의 팀은 빠른 속도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고도가 높아질수록 그들의 움직임이 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목표물은 확보했지만 귀환 과정에서 체력이 고갈되어 제한 시간을 훌쩍 넘기고 말았죠.
우청웨이가 이끄는 중국군 팀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위험천만한 빙벽을 타고 직선으로 돌진했습니다. 눈사태 위험구역도 아랑곳하지 않았죠. 놀라운 속도로 임무를 완수했지만 로저스 준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전 프로토콜을 무시했고 실전이었다면 팀원 전체가 위험했을 겁니다. 우리 팀의 차례가 왔습니다. 저는 최대한 효율적인 경로를 선택했습니다. 고도를 조금씩 높이면서 적절한 휴식을 취했죠. 목표물 탈취도 완벽했고 귀환도 무난히 성공했습니다. 로저스 준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죠. 상위권 점수를 기대해도 좋겠군요. 마지막으로 한국군 특전사의 차례였습니다. 이영호 중령의 팀이 출발선에 섰을 때 타카하시와 우청웨이는 여전히 비웃음을 띠고 있었습니다. 저렇게 느린 출발로는 시간 안에 돌아오기는 글렀겠는걸. 하지만 곧 그 비웃음은 의아한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한국군 팀의 움직임에는 군더더기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수백 번이나 이 지형을 탐사한 것처럼 지형 지물을 완벽하게 활용했습니다. 급경사에서도 험한 바위밭에서도 흔들림이 없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들의 호흡이었습니다. 다른 팀들이 고도가 높아질수록 헐떡거렸던 것과 달리 한국군 팀은 처음부터 끝까지 안정된 페이스를 유지했습니다. 마치 평지를 걷듯 자연스러웠죠. 목표 지점에 도달한 그들은 통신 장비를 확보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주변을 샅샅이 수색하더니 다른 팀들이 놓친 은폐된 적 장비까지 추가로 발견했습니다. 그것도 제한 시간을 가장 여유 있게 남기고서 말이죠. 로저스 준장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놀랍군요. 이건 단순한 훈련으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수백 시간의 실전 경험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군 특전사의 움직임에는 과시가 없었습니다. 오직 임무 완수를 위한 효율성만이 있었죠. 할아버지께서 휠체어에서 일어나려 하셨습니다. 간호병이 말렸지만 할아버지의 눈빛은 젊은 시절로 돌아간 듯 빛났습니다. 내가 말했지. 한국군 결코 만만치 않다고. 타카하시와 우청웨이는 말없이 자리를 떴습니다. 그들의 오만함이 처음으로 흔들리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는 걸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베이스 캠프에서는 각 팀의 성과를 분석하는 회의가 열렸습니다. 한국군의 움직임을 프레임별로 분석하는 동안 전문가들의 감탄이 이어졌습니다. 이건 교과서적인 산악 작전입니다. 아니, 교과서보다 더 완벽하군요. 우리 팀원들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이영호 중령의 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대위님, 한국군이 생각보다 대단하던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그들을 과소평가할 수 없다는 걸 직감했기 때문이었죠. 밤이 깊어갈수록 베이스 캠프는 고요해졌지만 각 팀의 숙소에서는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모두가 다음 미션을 준비하느라 분주했죠. 특히 일본과 중국 팀의 텐트에서는 평소보다 늦게까지 불빛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작전 일지를 정리하면서 오늘의 한국군 영상을 반복해서 봤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에는 분명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단순한 기술이나 체력의 문제가 아닌 더 깊은 어떤 것 말입니다. 아침 브리핑룸은 전날과는 다른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첫 번째 미션에서 한국군이 보여준 예상 밖의 실력이 모두의 마음가짐을 바꿔놓은 것이었죠. 로저스 준장이 두 번째 미션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미션은 고지대에서 조난당한 아군 분대를 구조하고 안전하게 탈출하는 것입니다. 실제 산악 구조 능력을 평가할 것이며 인질 구출과 유사한 상황이 연출될 겁니다. 스크린에는 복잡한 지형도가 떴습니다. 적군의 감시를 피해 조난자들을 구출하고 안전지대까지 이동해야 했습니다. 총격전이나 폭탄은 없었지만 등산 장비와 구명 로프, 응급처치 능력이 시험대에 오를 터였습니다. 우청웨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산악구조라면 우리 인민해방군이 최고지요. 티베트 고원에서 수없이 훈련했으니까요. 그의 말에 타카하시도 가세했습니다. 구조라면 최신 장비를 갖춘 우리가 유리하겠죠. 한국군처럼 구식 장비로는 어림없을 텐데요. 하지만 이영호 중령의 표정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의 팀은 묵묵히 장비를 점검하고 있었죠.
로프를 확인하고 응급키트를 살피는 그들의 동작은 마치 실전에서 수없이 해온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저는 문득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한국군 특전사는 실제 구조작전 경험이 많습니까? 옆자리에 정보장교가 대답했습니다. 네, 국내 산악 지형에서 민간인 구조작전을 자주 수행한다고 합니다. 전투 훈련만큼이나 구조 훈련도 중요시한다더군요. 미션이 시작되었습니다. 각 팀은 30분 간격으로 출발했습니다. 일본 팀이 가장 먼저 출발했고 이어서 중국, 우리 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군이 출발선에 섰습니다. 저는 우리 팀을 이끌고 신중하게 전진했습니다. 조난자 역할을 맡은 현지 등반가들은 위험한 빙벽 근처에 위치해 있었죠. 접근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강풍이 불어와 시야마저 제한됐습니다. 통신기를 통해 각 팀의 상황이 들려왔습니다. 일본 팀은 최신 장비를 활용해 빠르게 접근했지만 구조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되고 있었습니다. 중국 팀은 무리한 돌파를 시도하다 오히려 위험한 상황을 만들었다는 보고가 들려왔죠. 우리 팀도 쉽지 않았습니다. 빙벽을 우회하는 과정에서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됐고 조난자를 안전하게 이송하는 과정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결국 기준 시간을 조금 넘기고 말았죠. 마지막 주자인 한국군의 움직임이 관제 스크린에 잡혔습니다. 그들의 접근 방식은 달랐습니다. 무전교신 내용도 특이했죠. 바람 방향 확인, 눈사태 위험 구간 파악, 대피로 3개 확보. 마치 실제 구조 현장의 프로토콜을 그대로 따르는 것 같았습니다. 이영호 중령의 목소리가 무전기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조난자 상태 확인. 체온 저하 우려. 보온포 준비하고 응급처치 키트 꺼내주십시오. 그의 지시는 마치 실전에서 다듬어진 것처럼 명확했습니다. 관제실의 전문가들이 놀란 눈으로 화면을 지켜보았습니다. 저건 우리 구조대에서도 쓰는 프로토콜인데 어떻게 저렇게 완벽하게 알고 있지? 로저스 준장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군 팀은 조난자들을 구조한 후 놀라운 판단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들은 하강 도중 기상 변화를 감지하고 즉시 루트를 변경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원래 경로에는 작은 눈사태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실전 경험에서 우러나온 직감이었던 거죠. 미션이 끝난 후 평가회의장은 한국군에 대한 찬사로 가득했습니다. 구조 전문가들은 그들의 작전 수행이 마치 실제 구조대의 모습과 같다고 평가했죠. 단순한 군사훈련이 아닌 인명구조에 대한 진정성이 느껴졌다는 평가였습니다. 타카하시와 우청웨이는 더 이상 한국군을 비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장비 정리 방식을 유심히 관찰하는 모습이었죠. 한국군이 보여준 전문성은 이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밤이 되어 각 팀이 숙소로 돌아갈 때였습니다. 한국군 팀의 막사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장비를 점검하고 다음 미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들에게 이번 대회는 과시의 장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또 하나의 실전 임무였을 뿐이었죠. 다음 날 기상 예보는 맑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고산지대의 날씨는 예측할 수 없는 법이죠. 갑자기 몰아친 눈보라가 베이스 캠프를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시야는 5m도 확보하기 힘들었고 기온은 급격히 떨어져 갔습니다. 로저스 준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통신팀, 각 팀의 위치를 즉시 파악하라 하지만 무전기에서는 잡음만 들려왔습니다. 폭설로 인해 일부 지역의 통신이 두절된 상태였습니다. 관제실의 대형 스크린에는 각 팀의 마지막 위치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일본 자위대 팀이 북쪽 능선에서 훈련 중이었고 중국군 일부가 동쪽 계곡에서 정찰 훈련을 진행하고 있었죠. 모두 위험구역에 있었습니다. 준장의 목소리가 다시 울렸습니다. 전팀 긴급 철수. 대회는 즉시 중단한다. 베이스 캠프의 긴급 경보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던 걸까요? 무전기에서 끊어질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기는 타카하시 소령. 우리 팀이 고립됐다. 눈사태로 인해 퇴로가 막혔습니다. 이어서 중국군 팀에서도 구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폭설로 인한 저체온증 증상을 호소하는 대원도 있다고 했죠. 로저스 준장이 즉시 구조 헬기를 요청했지만 기상 조건이 최악이었습니다. 상황실은 순식간에 혼돈에 빠졌습니다. 각국 지휘관들이 목소리를 높였고
비상대책을 논의하는 소리로 시끄러웠습니다. 로저스 준장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의 구조 시도는 너무 위험하니 기상이 호전될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그때 이영호 중령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우리가 가보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우리 팀은 이런 기상 조건에서의 구조 경험이 있습니다. 동료를 저기에 두고 포기할 순 없습니다. 로저스 준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위험합니다. 지금은 모두의 안전이 우선입니다. 하지만 이영호 중령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죠. 이런 상황에서야말로 특수부대의 존재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야기를 듣고 저도 모르게 앞으로 나섰습니다. 사령관님, 한국군만 보낼 순 없습니다. 제가 동행하겠습니다. 로저스 준장이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카슨 대위, 당신까지 위험해질 필요는 없소.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 않으면 고립된 대원들이 위험합니다. 한국군 팀과 함께하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영호 중령이 고맙다는 듯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영호 중령은 이미 팀원들과 작전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꺼내놓은 장비들은 마치 이런 상황을 대비한 것처럼 완벽했습니다. 눈보라 속으로 발을 내딛는 순간 저는 이상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한국전에서 경험하신 그 전우회를 제가 직접 체험하게 되리라는 예감이 들었기 때문이었죠. 베이스 캠프의 불빛이 점점 멀어져 갔고 우리는 눈보라 속으로 전진했습니다. 이영호 중령이 앞장섰고 저는 그의 뒤를 바짝 따랐습니다. 한국군 특전사 대원들이 마치 하나의 생명체처럼 움직였습니다. 이영호 중령의 목소리가 무전기를 통해 들려왔습니다. 바람 방향 확인하십시오. 눈사태 우려 지역 식별해야 합니다. 대원들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누군가는 풍향계를 꺼내 들었고 다른 대원은 지형을 살폈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하지만 끊임없이 전진했습니다. 한 발 한 발이 고통스러웠지만 한국군 특전사의 눈빛에서는 포기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첫 번째 조난 신호를 발견했습니다. 일본 자위대의 무전기 신호였습니다. 이영호 중령이 즉시 지시를 내렸습니다. 소리 탐지 시작. 라인 서치 전개합니다. 특전사 대원들이 일사불란하게 퍼져나갔습니다. 놀라웠던 것은 그들의 수색 방식이었습니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을 찾는 게 아니었습니다. 눈보라 속에서도 미세한 소리를 포착하고 눈 아래 매몰된 장비를 찾아내는 그들의 기술은 실전에서 단련된 것이 분명했습니다. 한 대원이 외쳤습니다. 여기입니다. 눈더미 속에서 타카하시 소령의 팀이 발견됐습니다. 체온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이영호 중령은 즉시 행동에 들어갔습니다. 보온포 준비하십시오. 응급처치 시작합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우르릉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영호 중령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눈사태입니다. 모두 대피하십시오. 하지만 아직 일본군 대원 한 명이 의식을 잃은 채 눈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순식간의 일이었습니다. 이영호 중령이 의식 없는 대원에게 달려갔고 눈사태가 다가오는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를 향해 달려갔지만 그가 손을 들어 저를 막았습니다. 물러서십시오. 제가 구해내겠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이영호 중령은 마지막 힘을 다해 일본군 대원을 끌어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의 다리가 바위에 끼고 말았습니다. 특전사 대원들이 달려들었지만 눈사태는 이미 코앞까지 다가와 있었죠. 이영호 중령이 소리쳤습니다. 모두 뒤로 물러서십시오. 이건 명령입니다. 하지만 특전사 대원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가 되어 중령을 끌어냈고 간신히 안전지대로 빠져나왔습니다. 잠시 후 작은 눈사태가 우리가 있던 자리를 덮쳤습니다. 이영호 중령의 다리에서는 피가 흘렀지만 그의 첫마디는 모두 무사합니까였습니다. 우리는 부상당한 이영호 중령을 부축한 채 계속해서 수색을 이어갔습니다. 그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지만 입에서는 계속해서 지시가 흘러나왔습니다. 아직 중국군 팀이 남아 있습니다. 한 명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신 한국군의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의 안위보다 동료의 생명을 먼저 생각하는 정신.
극한의 상황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 의지. 그것은 70년이 지나도 변함없었습니다. 눈보라는 계속됐지만 우리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영호 중령의 다리는 점점 더 악화됐지만 그의 목소리만은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우리는 찾을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특전사 대원들은 번갈아가며 중령을 부축했습니다. 누구도 지친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그들에게 이것은 단순한 임무가 아니었죠. 인간의 생명을 구하는 숭고한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문득 할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한국군은 전우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한다. 지금 제 눈앞에서 펼쳐지는 광경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국적도 경쟁도 모두 잊은 채 오직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는 모습을 말이죠. 새벽녘의 어둠 속에서 우리는 마침내 중국군 팀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눈보라는 여전히 거셌지만 한국군 특전사의 수색 기술은 그 속에서도 빛을 발했습니다. 중국군 팀은 깊은 계곡 근처에서 발견됐습니다. 우청웨이 대령과 그의 팀원들은 저체온증 상태였죠. 한국군 특전사가 즉시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보온포를 씌우고 비상식량을 먹이고 체온을 높이는 모든 과정이 완벽한 팀워크로 이루어졌습니다. 우청웨이가 희미한 의식 속에서 눈을 떴습니다. 그의 입술이 파랗게 질린 채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우리를 도우러 왔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이영호 중령이 대답했습니다. 동료든 적이든 우리 군인은 사람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에도 그의 다리에서는 피가 배어나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난 후 구조된 타카하시 소령도 정신이 들었습니다. 그는 한동안 말없이 한국군 특전사의 움직임을 지켜보았고 한국 특전사는 마치 실전에서 수없이 해온 것처럼 완벽한 구조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기지로 돌아가는 길은 쉽지 않았습니다. 부상자들을 이송하는 과정에서 모두가 지쳐갔지만 한국군 특전사의 움직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번갈아가며 부상자들을 업고 서로를 독려하며 전진했습니다. 베이스 캠프가 시야에 들어왔을 때 모두의 얼굴에 안도감이 퍼졌습니다. 로저스 준장이 직접 나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놀라움과 감동이 가득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도 휠체어를 밀고 나오셨습니다. 눈물을 흘리시며 이영호 중령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내가 본 한국군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지. 70년이 지났어도 하나도 변함이 없구나. 의무대에서 응급처치를 받는 동안에도 타카하시와 우청웨이는 한국군을 향한 감사의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에서는 이전의 오만함이 완전히 사라져 있었고 대신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었죠.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강함이구나. 단순한 전투력이나 장비의 우수성이 아닌 인간의 생명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용기.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군인의 모습이었습니다. 폭설이 그치고 맑은 하늘이 드러났습니다. 베이스 캠프에는 묘한 정막이 감돌았습니다. 대회는 공식적으로 중단되었지만 모두의 마음속에는 이미 진정한 승자가 누구인지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의무실에서는 이영호 중령의 치료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심각한 후유증은 없을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타카하시 소령과 우청웨이 대령도 빠르게 회복되어 가고 있었죠. 타카하시 소령이 병상에서 일어나 한국군 숙소를 찾았습니다. 이영호 중령님, 당신들이 보여준 용기와 희생정신을 절대 잊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우청웨이 대령도 휠체어를 타고 찾아왔죠.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도 한국군을 오해했습니다. 당신들은 단순한 군인이 아닙니다. 인간의 생명을 위해 자신을 바치는 진정한 전사입니다. 저는 이영호 중령의 병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군인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동료의 생명이 위험한데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폐회식이 시작되었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모였고 이영호 중령은 부상에도 불구하고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할아버지께서 휠체어를 밀고 단상으로 향하셨습니다.
존 카슨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70년 전 한국 전쟁에서 나는 한국군과 함께 싸웠습니다. 그들은 결코 물러서지 않았고 동료를 위해 자신을 바쳤었죠. 그리고 오늘 그 모습을 다시 보았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천천히 상자를 여셨습니다. 그 안에는 반짝이는 훈장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한국 전쟁에서 받은 훈장입니다. 이제 이 훈장은 이영호 중령에게 가야 할 것 같군요. 이영호 중령이 일어서려 했지만 할아버지께서 손을 들어 말리셨습니다. 대신 할아버지께서 휠체어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키셨습니다. 91세의 노구를 이기고 똑바로 서서 이영호 중령의 가슴에 훈장을 달아주셨습니다. 7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당신들은 똑같이 용감하고 의롭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전우입니다. 할아버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회의장의 모든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경례를 했죠. 몇몇은 눈물도 훔치고 있었습니다. 로저스 준장이 마지막 연설을 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중단되었지만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진정한 특수전 능력이란 개인의 실력보다 지켜야 할 가치를 위해 뛰어드는 용기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베이스 캠프의 깃발들이 하늘거렸습니다. 그 중에서 태극기가 가장 눈부시게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각국 대표들의 시선이 한국군 특전사를 향했고 그곳에는 깊은 존경과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대회는 끝이 났지만 이곳에서 일어난 일들은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 순위와는 관계없이 한국군은 모든 이의 마음속에 진정한 승자로 남았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군사력이 아닌 인류의 보편적 가치였기 때문입니다. 자,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극한의 상황 속에서 빛을 발한 대한민국 국군의 희생정신은 7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세계를 감동시켰습니다. 진정한 강함이란 결국 남을 위해 자신을 바칠 수 있는 용기임을 그들은 다시 한번 증명해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